오늘은 클렌젤 논문의 연구 결과와 고찰, 결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임상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결과 파트입니다. 연구의 결과 부분은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리된 값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 논문에서 연구의 결과는 머슬 액티베이션에 대한 연구 결과와 릴라이어빌리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는 동일한 대상자 안에서 반복으로 측정했을 때 각 근육의 퍼센테이지 MVIC 값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반복 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펠빅 포지션과 힙 앵글에 따른 근활성도의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보시면 이 부분은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에 대한 결과이고요. 가운데 부분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에 대한 근활성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TFL에 대한 결과입니다.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를 먼저 보게 되면 이 앞쪽 부분은 펠빅이 뉴트럴 포지션이 있을 때 힙의 앵글이 60도, 30도, 0도일 때의 근활성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그래프는 펠빅이 35도 리클라인 되었을 때 힙의 앵글이 60도일 때, 30도일 때, 0도일 때의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근활성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경우도 앞에 있는 그래프는 펠빅이 뉴트럴 포지션일 때, 힙의 앵글이 60도일 때, 30도일 때, 0도일 때의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근활성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고요. 이 뒷부분은 펠빅이 35도 뒤쪽으로 리클라인 되었을 때의 힙의 앵글이 60도일 때, 30도일 때, 0도일 때의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퍼센테이지 MVIC 값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TFL의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별표의 값은 펠빅이 뉴트럴 포지션이었을 때와 리클라이언 되었을 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펠빅 포지션에 대한 결과입니다. 펠빅이 뉴트럴일 때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는 평균적으로 17.8% MVIC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빅이 리클라인 되었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10.1% MVIC를 보여주어서 펠빅이 뉴트럴일 때가 리클라인 되었을 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근활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힙 앵글에 따른 각도는 펠빅이 뉴트럴일 때와 리클라인 되었을 때 모두 힙 앵글이 60도일 때 가장 높은 근활성도를 보였지만 60도와 30도, 0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에 대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펠빅 포지션에 대한 결과값은 펠빅이 뉴트럴 포지션일 때 전체적인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근활성도의 평균은 20.2%의 MVIC고요. 펠빅이 리클라인 되었을 때에는 14.1%의 MVIC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펠빅이 뉴트럴 포지션이었을 때가 펠빅이 리클라이언 되었을 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힙 앵글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힙 앵글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한 부분들은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의 텍스트를 보게 되면 힙 앵글이 60도일 때 힙 앵글이 0도와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로 TFL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FL은 펠빅이 뉴트럴 포지션일 때와 리클라인 되었을 때, 그리고 힙 앵글이 60도일 때, 30도일 때, 0도일 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펠빅의 포지션과
3개의 힙의 앵글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펠빅 포지션과 힙의 앵글에 대해서 서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조사하였습니다. 상호작용은 펠빅이 뉴트럴일 때와 리클라인 되었을 때 힙의 각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펠빅이 뉴트럴 자세일 때나 리클라인 되었을 때 힙의 각도가 모두 60도일 때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근활성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없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디스커션 고찰 파트입니다. 고찰은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파트입니다. 디스커션의 첫 단락을 논문의 목적과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서 제시합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는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힙의 앵글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요. 세 번째 단락은 펠빅 포지션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고요. 네 번째 단락에서는 TFL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해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TFL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클램쉘 엑서사이즈를 하였을 때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에 대해서 퍼센테이지 MVIC 값을 이전 연구와 비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찰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힙 앵글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힙의 앵글에 대해서 결과값을 해석을 할 때에 이전 연구인 디스테페노의 연구와 현재 연구를 비교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테페노의 연구에서는 클램쉘 엑서사이즈를 적용할 때에 힙의 앵글을 30도와 60도에서 비교하였고요. 현재 연구에서는 힙의 앵글을 30도와 60도에서 0도를 추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에서는 힙의 앵글을 30도와 60도에서 연구를 했고요. 현재 연구에서는 0도, 30도, 60도에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연구 모두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에 대한 결과는 힙의 앵글에 따라서 근활성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연구에 있어서 차이점은 이전 연구에서는 힙의 앵글에 따라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근활성도의 차이가 없게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이 연구에서는 힙의 앵글이 60도일 때가 힙의 앵글이 0도일 때보다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퍼센테이지 MVIC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듀2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이 이전 연구와 현재의 연구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레지스턴스 모멘트 암으로 인해서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 모멘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체에서 이렇게 ROM이 나타나는 것을 각운동, 앵글러 모션이라고 하고 이러한 각 운동을 위한 중심점을 회전축이라고 합니다. 근골격계를 움직이게 하고 안정시키는 데 작용하는 힘은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적인 힘은 인체 내에서 생성되는 힘이고 근육에 의한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외적인 힘은 인체 밖에서 인체에 적용되는 중력과 지면 반발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힘들은 관절에 있는 회전축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절의 회전을 만들어내는데요. 회전축과 적용하는 힘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를 모멘트 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모멘트 8이 되겠고요. 이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모멘트 8이 됩니다.
그리고 힘과 모멘트 파를 곱한 것이 모멘트 또는 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과 모멘트의 파를 곱한 것이 회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을 회전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축으로부터 어린아이가 있는 위치까지의 거리를 모멘트 8이라고 하고, 이 모멘트 8과 어린아이의 몸무게를 곱한 값이 중심축에서부터 어른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와 어른의 몸무게를 곱한 것이 동일할 때 시소는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축으로부터 어린아이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와 어린아이의 몸무게를 외적인 힘이라고 볼 때 인체에서 아이소메트릭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체 내에서 적용되는 근육의 힘과 중심축에서부터 근육까지의 모멘트 파를 곱하는 값이 동일할 때 움직임은 없는 상태, 아이소메트릭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체에 적용되는 내적인 힘이 외적인 힘보다 더 크게 될 때에는 인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쿼트 하는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45도 스쿼트 할 때와 90도 플렉션으로 스쿼트 할 때를 비교해 보면 90도 스쿼트 시에는 인체 중심에서 내려오는 무게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니 조인트의 중심축에서부터 이 거리를 모멘트 8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적용되는 외적인 힘은 니 조인트의 뒤쪽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5도 플렉션 스쿼트 시에는 인체의 중심에서 적용되는 힘이 이렇게 되고요. 니 조인트에서부터 중심축의 거리가 90도 스쿼트일 때보다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90도 스쿼트와 마찬가지로 니 조인트의 뒤쪽에 힘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 조인트 뒤쪽에 있는 니 플렉서 머슬들은 외적인 힘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5도 스쿼트 할 때나 90도 스쿼트 할 때 니 플렉서보다는 니의 익스텐서 쿼드립셉스 머슬이 이 외적인 힘에 대항해서 큰 힘을 내어야 스쿼트 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45도일 때보다 90도일 때 니 조인트 뒤에서 적용되는 외적인 힘이 더 크게 되므로 45도 스쿼트보다는 90도 스쿼트일 때 쿼드립셉스가 더 크게 동원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램쉘 엑서사이즈를 할 때 힙 플렉션 앵글이 증가하게 되면 중심축인 힙 조인트로부터 넙다리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힙을 0도 플렉션한 이 상태보다 더 앞쪽에 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힙 조인트의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외적인 힘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0도 힙 플렉션 상태에서 클램쉘 엑서사이즈를 하는 것보다 힙을 60도 플렉션 시킨 상태에서 클램쉘 엑서사이즈를 적용하게 되면 인체에 적용되는 외적인 힘보다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머슬의 내적인 힘이 더 크게 발생되어져야 클램쉘 엑서사이즈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클램쉘 엑서사이즈를 적용하는 동안에 힙의 앵글이 증가될수록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머슬의 동원이 크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힙을 0도 플렉션 했을 때보다 힙을 60도 플렉션 했을 때 넙다리의 센터 오브 매스의 위치가 조금 더 앞쪽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힙의 중심축에서부터 앞쪽 부분에는 그래비티에 의한 모멘트 암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적인 토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는 더 큰 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전 연구와 현재 연구를 비교할 때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는 힙의 앵글이 0도일 때보다 60도 플렉션 했을 때 힙의 앵글이 증가할수록 더 큰 근활성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펠빅 포지션에 대해서 펠빅이 뉴트럴 포지션이었을 때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근활성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 TF의 해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근활성도 값이 TFL의 근활성도의 값보다 더 높게 나타났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힙이 익스텐션 그리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동작에서는 글루테우스 머슬들의 액티베이션이 높은 자세인데 반해서 TFL의 근활성도는 제한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전 연구인 CF의 연구 결과에서는 클램쉘 엑서사이즈를 하는 동안에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보다는 TFL에서 더 높은 근활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결과와 이전 연구의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던 이유는 현재 연구에서는 PBU를 통하여서 펠빅을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전 연구에서는 펠빅의 안정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이전 연구에서는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퍼센테이지 MVIC 값이 30% 이상의 결과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구에서는 10에서 20% MVIC 값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퍼센테이지 MVIC 값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때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의 차이들로 인해서 현재 연구에서는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10에서 20% MVIC 값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제한점 부분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클램쉘 엑서사이즈를 적용할 때 무릎의 높이를 동일하게 고정하지 않고 무릎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높이로 올렸기 때문에 대상자마다 그 높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한점은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건강한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환자 그룹까지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이 이 연구의 두 번째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펠빅 포지션에 대해서는 뉴트럴 펠빅 포지션일 때가 리클라인드 펠빅 포지션과 비교했을 때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높은 근활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에 대해서는 힙의 앵글이 높을수록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근활성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TFL은 상대적으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와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보다는 낮은 근활성도를 보였고 힙의 앵글과 펠빅 포지션이 TFL의 근활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구의 키포인트입니다. 클램쉘 엑서사이즈를 수행할 때 펠빅은 뉴트럴 포지션에서 그리고 힙 플렉션의 앵글이 증가된 포지션에서 60도일 때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근동원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연구의 적용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회를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한 후에 또는 치료에 대한 동영상을 보거나 책이나 논문을 읽은 후에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웠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배운 지식을 임상에 적용하기 어려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환자마다 베이스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책에서 배우지 않은 많은 케이스도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환자나 고객들에게 옵티멀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램쉘 엑서사이즈를 환자나 고객에게 적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어떤 환자는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아이솔레이트 컨트랙션, 고립 수축을 적용하기 위해서 클램쉘 엑서사이즈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환자가 웨이트 베어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넌 웨이트 베어링 자세를 이용하기 위해서 클램쉘 엑서사이즈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적용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느 기간 적용할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시간과 강도입니다.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머슬이 굉장히 약한 경우에는 운동을 한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덜덜 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에게 왕복 10번을 한 세트로 3세트씩 하루 3번 이렇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각 환자에게 맞는 강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수행하는 환자들은 로컬 코어 머슬과 글로벌 머슬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세 세팅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서 트렁크와 펠빅은 뉴트럴 자세를 유지하고요. 힙은 60도 플렉션합니다. 그리고 니는 90도 플렉션을 유지하여야 TFL의 긴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양 발의 뒤꿈치는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고려사항입니다. 클램젤 엑서사이즈를 적용하면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무조건 활성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머슬이 액티베이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EMG를 사용하여서 머슬 액티베이션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EMG 없이 어떻게 머슬의 액티베이션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팔페이션을 통해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머슬의 액티베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페이션의 부위는 이 연구에서 EMG를 부착했던 부위를 팔페이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다리를 벌리고 제자리에 돌아올 때도 엉덩이에 힘을 빼서는 안 되고요.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천천히 수행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룸보 펠빅의 스테빌라이제이션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프레셔 바이오 피드백 유닛을 사용하여서 프록시마를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적용하였는데요. PBU를 적용하면 트렁크와 펠빅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고 컴펜세이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에서 PBU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수건을 말아서 PBU를 대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로잉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호흡과 함께 적용하면 로컬 코어 머슬을 함께 훈련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클램쉘 엑서사이즈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큐잉입니다. 큐잉은 환자가 운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잘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큐잉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큐잉을 통한 이미지 트레이닝은 운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클램쉘 엑서사이즈를 적용할 때 무릎을 벌려보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포스테리어 파트를 촉지한 상태에서 무릎까지 끈으로 연결되었다고 상상하시고 무릎을 몸쪽을 향해서 끌어당긴다고 생각하면서 무릎을 들어보세요 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펜세이션입니다. 클램쉘 엑서사이즈를 수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대상작용은 트렁크가 리클라인 되거나 펠빅이 안테리어나 포스테리어 방향으로 틸트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떨어지는 것과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아닌 다른 근육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컴펜세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운동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에 환자들이 어떠한 대상작용을 하는지 확인하여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엉덩이 부분이 아니라 넙다리의 다른 부분에 통증이 있거나 뻐근함이 느껴지게 되면 운동을 잘못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덩이 이외에 무릎 아래와 어깨나 목 부위는 과긴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컴펜세이션을 잘 확인하셔서 효과적으로 운동을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램젤 엑서사이즈에 대한 논문을 읽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논문 읽기 시간이 클램젤 엑서사이즈를 임상에 적용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논문을 찾고 읽고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고 싶은 논문이 있으시면 학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